자, 제목은 사시 남정기인데 사시하고 계시 간의 갈등을 다루는 가정 내 소설이야. 그런데 사실은 가정 내 소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현왕후하고 장희빈 역사적 인물이지, 그지? 이거 이제 원래 그 얘기를 갖다가 가정 내 이야기로 처첩 간의 갈등 문제로 뭐 일종의 비유적으로 써놓은 소설이야. 남정이란 말은 남쪽으로 쫓겨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일단 사시남정기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이 지은이가 누구냐 하면 김만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호가 서포야. 서포 김만중 이렇게 부르는데 왜 갑자기 서포 김만중 얘기를 하냐면, 서포 김만중이 나중에 무슨 정치적인 것 때문에 연루돼서 유배를 가거든. 자, 유배를 갔기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글을 써놓은 게 구운몽이라는 소설도 있고, 이것도 사시남정기야.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써놨기 때문에 국문 한글 소설이야. 한글 소설.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표기는 국문 소설이고 내용은 가정 얘기니까 가정 소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다른 고전 소설과 유사하게 배경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중국 명나라. 그 다음에 다른 고전소설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일반적이지, 그지? 표면적으로는 처첩 간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고, 또 권선징악,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벌을 주고, 여기서 착한 일에 해당되는 게 사시, 처란 말이에요. 처. 그 다음에 징악, 벌을 주는 건 계시, 이건 첩이야. 첩. 자, 그러면 이게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사회 모습이 봉건사회 일부 다처제, 남편 한 명인데 부인은 여러 명,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처첩 간에 서로 갈등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소설이고, 선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나온 사시고 악에 해당되는 건 계시다. 그 다음에 사시가 저 남쪽으로 쫓겨갔단 말이야. 남편이 계시의 모략에 넘어가서 자기 처를 남쪽으로 쫓아버렸다고. 그게 뭐냐면 인현왕후가 실제로 폐위됐잖아. 폐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사시 같은 착한 인물이 계시 같은 악인에 의해서 쫓겨갔단 말이지. 그게 바로 인현왕후 왕비가 장희빈 때문에 폐위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부당하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앞부분 줄거리 봐봐. 항상 얘기하지만 앞부분 줄거리를 잘 읽어야 뒤에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명나라 재상 유희는 느지막이 아들 연수를 낳는다. 유연수가 사시와 계시의 남편이야. 유희는 그 유연수의 아버지겠지, 그지? 자, 느지막히 낳았어. 아주 귀한 자식이지. 부인 최씨는 유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유연수는 15세, 자, 괄호 묶어볼래? 연수는 15세 과거에 급자의 한림학사가 된 후, 괄호를 묶어봐. 아주 능력이 뛰어나지. 이런 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그래. 이상하게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주 출중하고 막 무예가 아주 남다르고 막 이런 얘기. 그게 다 주인공의 전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 인물이고, 여기는 15세 아주 어린 나이에 과거급제 한림학사까지 갔다. 뛰어난 재능이고 전형적 인물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서 사시와 결혼한다. 본부인이야. 본부인. 선화해가 흘러 유희는, 아버지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이제 연수는 지금 부모를 다 잃어버린 거지. 만약에 있잖아, 부모가 있었으면 이렇게 평판을 보니까 사시를 쫓아내진 못해. 알았니? 아무리 자기 아내지만, 부인이지만, 본부인인데 시부모님이 쫓아내는 걸 막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희라는 아버지하고 연수의 아버지, 그 다음 최씨라는 연수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을 연수가 다 한단 말이지. 자, 그럼 본문 전개부터 한번 볼까? 1월은 유수처럼, 유수, 흐르는 물, 직유법이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1월,
일은 태양이고 월은 달인데 이걸 보통 합쳐가지고 시간이라고 보통 불러. 그래서 복합어야. 융합복합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해와 달이 세월, 시간으로 바뀌었고 흐르는 물처럼 비유적 표현 흘러 3년의 상기, 상기니까 상자가 이게 지금 누구 돌아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상을 당했다는 그 상이니까 상을 당한 기간이 상기인데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 3년상을 치른 거지. 보통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무덤 옆에 운막 짓고 아침 저녁으로 문 하나 올리고 살아있을 때처럼 그거 이제 그런 게 이제 3년상인데 3년 동안 상을 다 치렀단 말이야. 한림은 자 나왔어. 밑줄쳐. 고전소설 보면 너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야. 갑자기 한림이 나왔는데 선생님 누구예요? 이러잖아. 유한님을 말하는 거야. 한림 학사가 됐으니까 유연수를 유한님이라고 부른 거야. 동일 인물이야. 헷갈리면 안 돼. 유한님은 비로소 관직에 나갔다. 3년상 끝나고 다시 관직에 돌아간 거지. 천자는 황제를 말하는 거야. 천자는 장차, 앞으로, 미래에 뭐 이런 거야. 그 누구 유한님을 크게 쓰려 하였다. 그래서 아주 중책을 맡길 거였어. 한림은 자주 소를 올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야? 상소라고 하잖아. 상소. 그러니까 직언하는 거잖아. 직언. 임금한테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해달라. 이렇게 딱 글을 적어서 올리는 걸 소라고 한단 말이야. 소를 올려 조정의 득실을 논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조정이 좋을 거고 이런 거 하면 조정에 해가 됩니다. 이런 걸 아주 직언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엄승상 밑줄 쳐야 되겠네. 이제 갈등하는 인물이야. 유한님하고 갈등하는 인물은 엄승상. 당시 권력자고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어. 달갑게 생각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둘은 갈등 관계니까 결국 엄승상에 의해서 유한님은 나중에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은 올라가지 않았다. 엄승상의 반대로, 당시 권력자의 반대로 유한님은 한림 학사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야. 몇 년 동안. 그 무렵 유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23살이었다. 그들이 성혼은 그냥 결혼, 혼인, 결혼을 한 지도 또한 10년 가까이 흘렀다. 그러면 몇 살에 결혼한 거야? 13살에 결혼한 거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을 때 바로 이 문제란 말이야. 옛날에는 이 대를 잇는 장손의 문제가, 장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부인 사씨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왜? 대가 끊어지니까 홀로 생각했다. 자기 혼자 이제 생각한 거야. 체질이 허약하여, 누구 체질? 자기 체질이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가 보다.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없는가 보다라고 작은 따옴표가 됐으니까 이거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지. 말한 게 아니야. 사씨가 조용히 남편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했다. 당시에 봉건사회의 일부 다처제는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의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첩의 자식이라도 대를 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사씨가 첩을 얻으라고 한 말을 보면 사씨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자,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고민이 돼서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저 진심이 아닐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왔단 말이야. 10년 가까이 자녀가 안 생기면 사씨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이 자신한테 있고 첩을 들여서라도 대를 이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유한님은 그걸 농담을 받아들인 거야. 사실은 남몰래 매파를 시켜. 매파는 보통 중매쟁이라고 하지. 중매쟁이. 매파를 시켜 양자 동그라미 쳐볼까? 그 양은 좋을 양자야. 좋을 양자. 좋은 집안에서 쓸만한 사람. 뭐로 쓸만해? 첩으로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매파를 통해서 자, 첩이 될 만한 여자를 찾아보라고 한 거겠지. 그랬더니 두 부인, 자, 밑줄 치고 헷갈리지 마. 이 두 부인은 유한님의 고모,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아버지 유희의 동생이야. 고모야, 고모. 두 부인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두씨야. 성이. 두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내 곧바로 사씨를 찾아갔다.
듣자니 낭자 밑줄 치고 누군데? 사씨겠지. 장부류야. 장부 밑줄 치고 유한님이야.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인가?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란의 근본. 그러면 막으러 간 거지 지금. 사씨가 첩을 들이려고 하니까 두 부인이 즉 고모가 와가지고 집안에 첩을 두면 문제, 환란이라는 게 보통 재난이라고 얘기하면 돼. 근심과 재난의 근본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첩을 두는 걸 반대하려고 지금 온 거고, 한 필의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비유적 표현. 한 필의 말은 뭘까? 유한님이고, 두 개의 안장은 부인이 되겠지. 여러 부인. 그 다음에 한 그릇, 이것도 유한님이고, 두 개의 수저, 이거는 다른 부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장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는 유한님 원하지 않았어. 오히려 말려할 것이야. 그러니까 고모는 지금 오해하고 있지, 그지? 뭘 오해해? 유한님 자기 조카가 먼저 첩을 들이자고 한 건 줄 알고 조카 며느리한테 와서 말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이거 봐, 선생님 설명 틀렸잖아. 다 알고 있는데 고모는 유한님이 아니라 사씨가 먼저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첩은 누군데? 여기서는 사씨야. 첩하는 첩이 아니야. 여기서는 사씨고, 자, 사씨가 자기를 첩이라고 부른 거야. 제가 존경하는 가문에 들어온 지 이미 9년이나 지났습니다. 9년 지났는데 아이가 없다면 어쩌면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옛날에는 칠거지약, 그래서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뭐 투기하고 자식을 못 낳고 막 노름하고 바람피고 이러면 다 쫓아내는 거야. 7가지 쫓아낼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근거가 있었는데, 옛날 법도에 따르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야. 칠거지약에 의하면 당장 쫓겨나야 할 판입니다. 뭐 이런 얘기지, 그지? 하물며 소실 밑줄 치고, 이게 첩이지, 첩. 사씨가 두 번째 부인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첩하고 소실은 같은 거야. 하지만 이 문장에서 제일 처음에 첩은 사씨를 말하는 거다. 존문에 들어온 지 9년 된 거는 사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꺼려할 수 없습니다. 서리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소실을 드려야 한다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에 자녀의 생육, 낳고 기르는 거, 빠르거나 늦으면 천수에 달린 거. 천수, 하늘의 운명 정도 되겠지. 하늘의 운명에 달린 거야. 좀 빨리 낳거나 조금 늦게 낳거나 하는 건 하늘의 운명에 달린 거야. 사람들 가운데에는 간혹 30살이나 40살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23살밖에 안 된 조카 며느리 걱정하지 마라. 아직 기회는 많아. 지금 두 부인이 사씨를 지금 첩을 드리는 걸 단념해라 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지. 낭자는 사씨고 이제 겨우 20을 넘겼어. 어찌하여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너무 때이른 판단 아닌가. 좀 기다리다 보면 금방 자녀가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첩은, 자, 사씨는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저는 타고난 체질이 허약하대.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으나 혈기가 벌써 20살 이전과 다릅니다. 월사도, 뭐 이거는 이제 여자들이 하는 그 생리현상을 말하는 거야. 월사도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무슨 빨리 늙는 병에 걸렸나? 아무튼 스스로 허약하고 좀 그 혈기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없다는 뜻이겠지, 그지? 이는 천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물며 일첩. 자, 일첩 한 명의 부인과 일첩 한 명의 소실, 첩을 두는 건 인륜의 당연한 도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건적 사회, 당시 사회는 일첩 첩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첩에게 비록 관저의 덕은 없습니다. 관저의 덕은
관전하는 게 아주 뭐랄까 품행이 단정하고 정숙한 여인, 너그러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생각해도 돼. 처백에는 비록 관용의 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속의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질투하는 습속은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관대해서 첩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투하는 거 그건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첩을 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환란의 근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두 부인 즉 보모한테 지금 자기가 첩을 들인 걸 설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두 부인을 위해서 만류하고 있는 거고. 됐지요? 자 여기 나왔고 다음에 중략 부분 가볼까? 유한님은 사씨의 권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시 내가 아까 계시라고 했는데 교시로 바꿀게. 원래 계시인데 교시를 첩으로 밑줄 쳐 교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악인 교시 첩으로 받아들이고 교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장주를 낳습니다. 큰일 났네. 사실은 큰일 났어. 대를 이으는 게 첩의 아들 장주가 될 거야.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면 자기는 뭐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 당시에는. 왜냐면 결국은 쫓겨날 테니까. 장주가 대를 이어봐. 그럼 이 집안의 기둥이 되면 자기 어머니는 교시고 자기의 큰어머니는 사씨인데 자기 어머니만큼 좋아하겠어? 어머니가 위태로우니까 사씨를 쫓아내겠지. 뭐 그런 거야.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원이라는 게 원래 그 정원을 말하는 거야. 궁에 있는 정원.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 당은 집당자니까 자기 집이야. 자기 집 이름이 백자당이야. 그리고 여기가 누가 머무는 곳이냐면 교씨가 머무르는 집 이름이야. 그러면 돌아와서 어디로 갔다고? 교씨한테 간 거야.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에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한림이 교씨에게 명령한 거야. 뭐 명령하다 시켰단 말이야. 뭐라고?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그랬더니 교씨는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도 잘 생각해봐.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를 불러야 돼. 근데 안 불렀어. 그 다음에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노래 불러서 노래하면 얘기할 타이밍을 놓치거든. 그러니까 교활함이지, 교활함. 여기 교씨가 아주 교활한 성격이라는 게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노래해서 노래를 시켜서 노래를 해버리면 자기가 지금 마음이 안 좋다, 뭐 무슨 생각이 든다, 고민이 있다 이 말을 못 하겠으니까 노래 안 했단 말이야. 한림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검은고를 대신 타기 그랬더니 교씨는 그 명도 역시 따르지 않았다. 한림이 제3, 제차, 3차 두 번, 세 번 재촉하였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한림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러니까 한림이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쾌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서러워하는가? 이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 거야. 그랬더니 교씨는 이것도 똑같아.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슬프게 울었다. 이것도 자기 그러니까 얘기를 궁금하게 생각하려고 관심을 더 집중시키려고 일종의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다.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열었다. 하문하시는데, 하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질문하는 걸 하문이라고 그래. 하문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짓는 거고, 또 대답을 하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 그러면 누구 얘기를 한다는 거야 지금? 사씨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짐작하는 거야. 대답을 안 하면 유한님, 상공, 남편한테 잘못하는 거고, 대답하면 그 내용이 사씨이기 때문에 사씨에게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 안 하기도 어렵고, 이걸 뭐라 그래? 거기다 적어봐.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하지 않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진퇴양난 혹은 진퇴유곡, 보통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 요건 한자성어로 진퇴양난 진퇴유곡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유아님인 거지. 내가 자네 교실을 꾸짖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해.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시게. 교실은 그지한 눈물을 거두고, 자, 이제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네. 그러면서 대답을 했어. 첩의 교시에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전은 본디 군자, 여기서 군자는 유아님이지, 유아님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시키니까 명령하기에 그걸 받들어 마지못하여 못난 재주,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 드러냈던 것일 따름입니다. 여태까지 시키는 대로 했었어. 그건 다 명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쁘게 해주려고. 자기 재주는 못났는데 명령을 따르고 기쁘게 해주려고. 그거 이외에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는 명령에 의해서 노래하고 연주한 거고, 또 그래서 한림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다른 뜻이 없었어.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는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해야 되겠지. 서리법.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 사씨지,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무랬다, 꾸짖었다. 상공께서 유아님,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라는 게 이제 자녀를 낳는 거지, 대를 잇는 거,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만약에 사씨가 얘기했다면, 집안에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서 너를 부른 게 아니고 집안에 아름다운 여자가 많다, 나부터 미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교만해.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지. 교씨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교만한 여자가 바로 사씨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하니 음란한 음악을 장부 유한님의 마음을 라는 뜻이고, 고혹한다라는 말인데, 고혹이란 말은 나쁜 뜻이야. 나쁜 뜻. 왜냐하면 이거 정신을 홀려버리는 것이 고혹이니까. 유혹은 미모로다 홀리고 막 이런 거야.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 집안의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게 누가 한 말이래? 사씨가 한 말이래. 교씨가 전달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안 했지요. 이는 죽어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교씨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자, 괄호 묶어볼래? 여태우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괄호 닫고. 자, 이거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여태우가 본부인이겠지, 첩이겠지, 손발을 잘라버렸어. 그 칼이 있다. 또 벙어리로 만들었던 약도 가지고 있어. 그럼 결론은, 너 말 안 들으면 여태우가 척부인 손발 자른 것처럼 내가 잘라버릴 거야, 벙어리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단 말이지.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모함하고 있네 지금.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밑줄 쳐봐. 요거는 기본형이 삼가다야. 삼가다. 이 불완전 동사니까 조심해. 삼가다가 기본형이고, 삼가고 삼가지 끝. 활용을 잘 못해. 절대로 삼가다라고 하지 마. 삼가다 기본형 라고 하셨습니다. 자, 교씨는 사씨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전부 모함이고 거짓이다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첩은 본래 한미라는 말은 가난하고 변변치 못하다 그런 뜻이야.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로소 밑줄 치고 자격 신분,
상공의 은혜. 자, 요한님의 은혜를 받아 부귀공명,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최고로 누리고 있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것은 상공, 요한님의 청덕이, 맑은 덕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이건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한님이 아주 청렴하고 고고한 사람이라는 거.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누구한테, 사씨한테 죽게 되면 혹은 다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요한님 상공의 청덕에 비난을 하게 될 거다. 그게 걱정이다. 나 손발 잘리고 벙어리 되는 거 나 그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오직 상공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므로 감히 명령, 무슨 명령? 사씨가 자신한테 한 명령, 곡하게 하지 말고 노래하지 말고 후사를 이을 것만 생각하라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라 그래도 노래를 못했고 연주하라 그래도 연주를 못한 것입니다. 할림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 바로 묶어볼래?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왜? 사씨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저 사람 누구? 사씨. 사씨는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아마도 교씨의 말이, 밑줄 쳐볼래? 실제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과장되게 얘기한 거야. 조금 얘기는 있어도 저렇진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여기까지는 할림이 교씨의 말을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사씨의 평소 행실에 따라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교씨가 과장되게 지금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할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 누구야? 사씨지. 사씨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지 않았나? 이 일은 아마 비복들 가운데, 비복, 하인들을 말하는 거야. 비복. 원래 계집종, 사내종을 합쳐서 비복이라고 하는 거지. 비복들 가운데서 누군가 참언,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누구? 사씨가 잠시 화가 나서 놓아요.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성품이 본래 유순하니 자네 교씨야 해치려 하지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켜줄 수 있으니까 내가 있질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그럴 일 없을 것을 안심시키는 거지. 자,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다만 할림에게 감사의 예만을 따를 뿐이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라고. 이게 중요해. 자, 뭐라는지 가볼까?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가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이 알기 어렵다 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건 어렵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님이 사씨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진짜 본심은 알기 어렵다. 본심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그럼 이걸 여기서는 교씨도 마찬가지지. 그지? 만약에 이 말을 호랑이를 그리는데 뼈를 알기 어렵고 이걸 교씨가 말했다 그러면 사씨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뜻이고, 여기는 교씨가 얼굴을 유순하고 말씨를 부드럽게 했으니까 교씨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사씨 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한다. 나쁜 길로 이끌다.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워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모함이라고 했는데 실제 얘기는 있었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교씨가 요한님한테 전달할 때는 아주 나쁜 쪽으로 전달한 거네. 그지?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했어. 누구한테? 요한님한테, 남편한테.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했다. 괄호로 묶어봐.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이게 뭐냐면 아주 나중에 비극적인 결말, 예를 들면 사씨가 쫓겨났다가 나중에 누명을 벗고 교씨가 쫓겨나는 거야. 알았니? 죽는 거야. 그게 바로 큰 재앙이지. 그러면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고 비극적인 결말로 갈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 그지? 부부와 처첩 사이는 진정, 이것도 밑줄 쳐야 돼. 중요한 별표. 부부와 처첩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석평가가 내렸으니까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고 해야 되겠지. 자,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은 서술자, 즉 작가가, 여기서는 작가니까 작가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아무튼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해석평가 결론 내리면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인간관계의 부부와 처첩 사이가 관계가 참 어렵구나. 이거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림은 교씨의 간사한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사와 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 않았다. 양쪽이 중립이네. 그지? 바보같이.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참소를 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 왜냐하면 요한님 있잖아. 절대로 사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략이었는데 이거는 실패로 끝났다라는 뜻이야. 알았지? 자, 그럼 끝부분 줄거리 한번 볼까? 사씨가 아들인 이나를 낳았어. 야, 이거 완전 역전되는 거야. 장주 때문에 사씨가 쫓겨날 뻔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사씨가 아들이 없다가 10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아버렸어. 그러면 여기에 이 집안의 장소는 누구냐면 장자는 이나란 말이야. 이나. 본부인의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야. 나차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졌지. 교씨는. 왜냐하면 여기는 장주가 별 볼 일 없이 돼버린 거야. 알았니? 여기 사씨가 낳은 이나가 도중에 죽지 않는 한 장주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단 말이야. 자, 지위가 불안해진 교씨는 문객 동청과 짜고, 자, 문객은 이 가문에 드나드는 사람인데 이 동청하고 교씨하고 공모해가지고 장주를, 친아들 장주까지 죽이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독한 여자지, 그지? 자기 아들 죽인 거야. 자, 교씨의 흉계로 결국 남정, 사씨 남정의 남정이란 말이야.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수월하면서 생활한다. 남쪽으로 쫓겨난 거지. 한편 요한님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동청은 요한님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 관리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잘 돼가지고, 그지?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요한님은 모든 것이 교씨의 흉기에 의한 것임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교씨와 동청을 처벌하고 그리고 사씨를 만나가지고 다시 행복한 결말로 끝나버린다. 이게 이제 사시남정기의 내용이란 말이야. 자, 지금 읽은 게 뒷부분이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지, 그지? 자, 여기 사씨가 인연왕후고 교씨가 장입이냐? 결국 장입이면 역사적으로 사약을 받고 죽게 돼. 자, 그럼 이 사시남정기 내용 잠깐 한번 볼까? 요한님의 정실 부인은 누구야? 사씨. 그 다음에 유교적 가르침이 충실한 여인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요한님의 첩은 누구야? 그러면 교씨. 평소에 노래하고 뭘 잘한다? 검은고 연주가 뛰어나다. 그래서 요한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 그 다음에 관직에 나간 요한님은 천자의 총애를 얻어 승승장구한다? 아니지요. 엄승상에
엄승상에 의해서 몇 년 동안 한림학사에 머물지, 그지? 그다음에 두 부인, 여기서 고모네. 고모가 옛날 법도를 언급하면서 한림에게 첩을 들 것을 권고하였다? 아니죠. 오히려 그 사씨가 첩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려고 가서 설득한 건 있어. 알았지? 이 사씨삼정의 내용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물 한번 해볼게. 사씨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들이자고 유아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첩인 교씨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충고를 한 거고, 그랬더니 이제 교씨가 사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아님에게 아주 과장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략을 꾸면서 모함한다. 유아님은 교씨의 말을 듣고 교씨를 위로하는 동시에 사씨를 의심하진 않아. 그렇지만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유배를 가고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 사실을 알고 이 동천과 교씨를 처벌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인물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걸 봐봐. 사씨에 대해서 평가해봐. 그럼 뭐라 그래? 뭐 어질고 신중하고 인자하고 다 좋은 거 붙이면 돼. 교씨에 대해서 캐릭터 성격을 분석해봐. 나쁜 거 다 붙이면 돼. 왜? 악인이니까. 교활하다, 간악하다,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기 아들까지 죽인다. 유한님, 얘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되지. 판단력이 부족하다. 이건 비판이고, 사씨에 대해서는 배려심이 많은 거고, 믿음도 두터운 거고, 신중한 성격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하지만 교씨의 계략에 넘어가는 걸 보니까 판단력이 부족하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 사건에 대한 평가, 해석, 결론 이런 걸 갖다가 서술자 개입 편지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옛말에 이르기를 뭐뭐뭐 할 수 있겠는가, 거기 나오는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이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 뭐냐면 교씨가 사씨를 모함한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알아? 교씨는 신분이 불안한 첩이야, 첩. 당시에는 첩이 있잖아. 지위가 굉장히 불안했어. 그리고 처우도 별로 안 좋았어. 뭔 말인지 알지? 옛날에 뭐 있었어? 적서차별법 있었잖아. 아예 서자는 양반도 아니고 반쪽 양반이고 관리도 못되고 과거시험도 못 보고. 그러니까 장주가 대를 이으면 장손이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눈에 가시? 사씨가 눈에 가시라고. 근데 사씨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사씨를 모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지 자신의 욕망이 실현된다.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지금은 없지만 일부 다처제라는 과거 봉건적 관습이 당시에 주류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일첩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일부 첩 이래 되고 일부 일처, 이 말은 아예 법률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고, 지금은 일부 일처, 알았니? 일부 일처,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번째 부인을 들이면 법을 위반한 거야, 알았니? 처벌받거나 아예 물론 그걸 혼인신고를 못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인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그 사회의 통념이었다는 게 이 글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내용 중에 하나야. 알겠지?